기자라면 시대의 요구에 민감해야 하며 현실에 발을 붙이고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과 성과들을 제때에 신속 정확히 취재하고 보도해야 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우리 조국의 모습 속에는 아름다운 인간들의 이야기가 수많이 엮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적극 내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취재하자면 이 나라 방방곡곡 어디든 다 다녀봐야 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십 리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촬영가라면 많은 길을 걸으면서 신발에 흙을 많이 묻혀야 더 좋은 화면들을 렌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우리가 만드는 편집물들을 보면서 커다란 공감을 가질 때, 또 구로에서 자기가 안겨 사는 조국을 더 뜨겁게 사랑할 때 저는 연출가로서 남다른 긍지와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3명의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을 소개하자고 합니다. 지난 시기에도 이 무대에서 많은 애국자들을 소개해왔지만 오늘 우리가 소개하자고 하는 주인공들은 누구나 선뜻 가기 좋아하는 어렵고 힘든 처소, 발전소, 탄광, 건설장에 스스로 삶의 좌표를 정하고 변함없이 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업과 나이, 경력, 그리고 그들이 사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누구보다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는 평범하면서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애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평양 화력발전소에 취재 나갔던 서영란 기자는 발전소 화학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의 경력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름 박순실. 1979년 평양경공업대학 입학. 1980년 12월 평양경공업대학을 중퇴하고 평양화력발전소에서 현재까지 40여 년 근무. 그때 서영란 기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중퇴하고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많은 의문을 안고 취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기자는 박순실 동지의 인생길에 수놓아진 아름다운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텔레비전 무대 취재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과 친숙해진 서영란 기자의 얘기를 이 무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성이라면 처녀 시절에는 꿈과 포부로 부풀고 가정을 이루면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이상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선택해야 하는 운명의 갈림길 앞에서 누구나 심사숙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만나본 그 박순실 동지는 남다른 인생길을 선택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박순실 동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의 5남매가 1972년 오보이 수령님의 탄생 60돛을 맞으면서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당에서는 온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 대학생들에게 교복이며 세타, 신발, 머리 수건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선물을 가슴 한가득 안겨주었습니다. 박순실 동지의 아버지는 그 양강도 김종숙 군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의 할아버지는 림산사업소 노동자였습니다. 선물을 받은 그날 박순실 동지의 아버지는 5자식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겐 보답이 있어야 한다. 평범한 림산 노동자의 아들인 내가 당의 운덕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한 개 발전소의 직장장이 되고
이 아버지도 너희들에게 한날 한시에 어단벌 해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당에서 이렇게 선물을 안겨주었구나. 우리는 당의 이 운덕에 기어이 보답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수령님께서 그토록 걱정하시는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의 한 생을 바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순실 동지의 아버지는 언제부터인가 그 작은 수첩에 2장의 사진을 끼워놓고 늘 가지고 다녔는데 한 장은 5자식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또 다른 한 장은 그 박순실 동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수첩에 그 수령님과 당의 운덕에 무엇으로 보답했는가를 매일 적어놓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순실 동지는 여느 때나 다름없이 웃으면서 집을 나섰던 아버지가 뜻밖에도 현장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품에는 그 박순실 동지의 대학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뒤에는 미래의 여성 화학기사 나의 딸 순실이라고 그 아버지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 퍼질게 가슴을 허비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글이 마치 자기가 못다한 일을 딸이 이어가길 바라는 아버지의 유언인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생각 끝에 어머니에게 대학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일하던 발전소에서 일하겠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펄쩍 뛰는 곳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가면 대학이길래 정신이 있는가고 더 말도 삐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친척들과 형제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든 동무들까지 반대에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정 가겠으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4년간의 빈 공백, 아버지한테 제대로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박순실 동지는 대학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섰던 평양 화력발전소 화학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순실 동지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가 일하는 화학직장에서 며칠간 함께 있었습니다. 그 화학직장은 물을 정화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이곳 직장에서 물을 최대로 정화시켜서 보일러에 보내주어야 전력 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맡고 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한 직장이었지만 솔직히 그 한적하기 그지없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화력발전소라기보다도 상하수도 사업소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대학을 그만두고 40여 년을 일할 수 있었을까? 취재하는 초원 기간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의문이 들었지만 좀처럼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18살 나이에 선택한 그 길을 60이 넘는 오늘까지 걸어오면서 무슨 걱정인들 없었겠습니까? 제일 가슴에 걸린 것은 아내 것을, 엄마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 유미가 서학에 처음으로 입학해서 있은 운동회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고난의 행군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용기사고 저도 일에 파묻혀서 살다 보니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더 어렵게 살았습니다. 뭘 사주자고 해도 사줄 자금이 없었습니다. 운동회 날 딸애가 자기 학급의 43명 아이들 중에서 자기만의 운동복을 입지 못했다고 막 울면서 엄마한테 해보던 그때 일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딸이 있습니다. 저도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딸을 남들보다 더
보란듯이 내세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고 마음쓰고 이것이 모든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마음일진데 딸에게 남들이 다 입는 운동복도 사줄 수 없었던 그때 박순실 동지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어찌하여 어머니로서의 본분도 다 하지 못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는지 의문은 더해만 같습니다. 늘 발전소에서 사는 어머니, 부엌에서 밥 짓는 아버지, 이것이 어릴 적에 나의 머릿속에 새겨진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전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나가기 전까지 절대로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신문에 어머니에 대한 기사가 실렸을 때 중대가 모두 모임돼서 독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때야 어머니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아픔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그 길을 걸어왔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왜 한 생을 묵묵히 일해왔는가? 당신은 아버지가 못한 일을 하겠다고 대학을 그만두고 남들이 다 좋아하는 그 길을 택했는데 오늘이 어렵다고 재버리겠는가? 당신이야 가정보다 발전소에 더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있는 것 도와주겠으니 다시는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심정을 알아주는 남편의 그 마음이 고마웠고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때 일을 추억하는 박순실 동지의 두 볼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다면 박순실 동지는 자식으로서의 도래를 다하기 위해 누구나 쉬이 좋아하는 그 길을 한생 걸어왔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박순실 동지는 힘들고 지칠 때면 아버지가 해줬던 말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당에서 나와 너희 오남매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에 대를 이어가며 기어이 보답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의 애국에 대해 많이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사연 깊은 한 가정의 한 장의 사진과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어렵고 힘든 처소에서 40여 년간을 변함없이 일해오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 앞에서 우리 조국의 애국의 풍조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수령에 대한 우리 전사들의 양심이고 우리 자식들의 도리이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야말로 최대의 애국이라는 것을 다시금 새겨놨습니다. 취재과정에 박순실 동지가 저에게 들려준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직장에 나와 있으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심정이고 아버지가 자기가 변함없이 보답의 길을 걸어가도록 또 밀어주는 것만 같다는 그 말이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섰던 어렵고 힘든 처소에서 40여 년간을 변함없이 일해오고 있는 한 요인의 모습에서 수령과 당의 운동에 보답하기 위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애국의 길을 걸어온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당에서 그토록 걱정하는 나라의 전력 생산을 위해서 아글다글 애쓰던 아버지.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몫까지 합쳐 일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피타게 노력한 박순실 동지였습니다. 그날 그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망라돼서 함흥화공업대학 통신학부를 최고등의 성적으로 졸업했고 그래서 20대에 벌써 처녀 기사로 그 후 실험실 실장으로서 제기되는 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발전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법외로 아버지처럼 화학직장 직장장으로까지 됐습니다. 발전소에서 일하면서 제가 이제 제일 기뻤을 때가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했을 때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납니다. 내가 만약 가정을 위한 길을 택했다면 가정주부로서 어머니로서 행복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잊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나라 앞에, 자식 앞에 떳떳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햇빛 밝은 이 땅 위에 뿌리를 내린 삶은 옥새인 고목으로 푸르러 설레이리 나의 부모 걸은 길에 내 삶을 이어가며 조구가 그대 품에 흔적을 평양 화력발전소에서 40여 년간 화학기사로 일해온 박순실 동지에게는 아무런 학위 학직도 높은 국가수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국이 고난과 시련을 겪던 시기에 누가 알아주건 말건 꿋꿋이 자기 맡은 처소를 지켜온 사실 앞에서 끊임없는 사직과 탐구, 불같은 열정을 안고 이룩한 하많은 성과들과 그가 받은 수많은 발명증서들에서 그리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경로동의 주인이 된 현실 앞에서 저는 그가 수도의 동력기지에 자기의 삶의 자옥을 어떻게 아름답게 새겨왔는지 뜨겁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순실 동지는 그 경로동 다락식 주택 2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집 벽면에는 사연 깊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도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은 사랑의 집. 그 집의 넓은 베란다에 나와 발전소가 있는 쪽을 바라볼 때면 아버지와 함께 서서 바라보는 심정이라고. 이 집을 받아안던 날에도 자기의 수첩에 당의 운동에 무엇으로 보답했는가를 적어나가던 아버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그 운동에 아직도 다 보답하지 못했는데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이런 호화주택을 평범한 자기에게 안겨주셨으니 이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박순실 동지가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온 쉽지 않은 40여 년의 그 길은 당과 수령이 바라는 곳이라면 온 몫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해내고야만 전 세대의 정신을 이어간 길이었고 저국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 싶은 마음을 안고 걸은 양심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슴 속에 더 깊이 새겨진 취직길이었습니다. 저는 이자 서영란 기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애국이란 말의 의미를 다시금 음미해봤습니다. 애국이란 마음이 순간에 자라는 것인가, 또 그 어떤 충격에 의해서 생기는 사람의 감정인 것인가 하다면 우리의 전 세대들은 이 물음 앞에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러면 가슴 저릿이 저의 귓전에 들려옵니다. 애국이란 수령과 당의 운동에 보답하려는 가장 깨끗한 양심이고 도리이며 그것을 국민의 본분으로 의무로 간직하고 살며 일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녹슨 이어줘야 빛나는 법입니다. 박순실 동지처럼 숭고한 애국적 양심을 안고 부모들의 녹, 전 세대들의 녹을 이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헌신분투할 때 부강번영할 우리 조국의 레일은 더욱더 앞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나라의 전력 생산을 위해서 아글타글 노력하고 있는 박순실 동지만이 아닌 전체 화력발전소 노동계급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줍시다.
얼마 전 김철진 기자는 2024년 10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칭호를 수여받은 차오경 동지를 취재했습니다. 그가 일하는 축산기지는 저울골이라고 부르는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축산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고 집짐승들이 욱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차오경 동지를 취재하면서 인적 드문 이곳에 단부들의 후방 사업을 위한 축산기지를 꾸릴 것을 스스로 발기하고 심원을 바쳐온 그의 남모르는 혼신과 숨은 노력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천성 청년 탄광에 취재를 나갔던 김철진 기자의 얘기를 이 무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차오경 동지가 일하는 축산기지는 탄강으로부터 15리 정도 떨어진 인적 드문 산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축산기지는 차오경 동지와 몇몇 안 되는 정업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산 중턱을 깎아내서 건설하는 것입니다. 오경 동지와 만난 자리에서 저는 어떻게 돼서 남들이 엄두도 쳐낼 수 없는 이런 축산기지 건설과 또 축산반 일을 맡아 할 수 있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는 응당할 일을 했다고 하면서 뜻밖의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1960년대에 차오경 동지의 아버지 차동삼 동지가 마나둘의 첫돌 생일을 맞으면서 아내와 함께 찍은 것입니다. 당시 차오경 동지의 아버지 차동삼 동지는 평양시의 어느 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마나둘의 첫돌 사진을 찍은 지 며칠 안 돼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년들을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부르신다는 소식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아내에게 장기 출장을 간다는 이 말 한마디만을 남기고 1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그의 아버지가 집에 편지 한 장을 보냈는데 그 내용인즉은 자기는 지금 천성청년 탄광에 자리를 잡았으니 빨리 이삿짐을 싸가지고 내려오라는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아버지 차동삼 동지는 30여 년 세월을 여기 천성청년 탄광에서 탐부로 일했습니다. 차오경 동지는 사진에 깃든 사연을 이야기해주면서 1960년대 아버지 세대가 지녔던 당적 양심, 이것은 오늘 자기의 삶의 좌우명으로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차오경 동지는 기자에게 석탄과 보록을 보여주면서 석탄과 보록은 겉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깨어보면 보록은 겉과 속의 색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잘못 고른 인생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보록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인생길을 걸어온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사형제인 자식들에게 아들들은 조국보위 초소에 서야 하고 딸은 탄광에서 일해야 한다고 늘상 얘기하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경 동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탄광에 뿌리를 내렸지만 당시 그의 마음속에는 탄광에서 하루빨리 입당을 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탄광을 떠나서 좋은 직업으로 옮길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입당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성껏 일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누구나 탄광에 법의 똥이가 굴러들었다고 칭찬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경 동지는 새 포비서로부터 조선노동당 규약을 학습하라는 과업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화려하고 편안한 직업에 가서 일하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입당의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나의 입당을 보류시켜달라고 새 포비서 동지를 찾아갔다는 게 사실인가요?
누구보다도 기뻐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반대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였습니다. 당원증은 내 내일이나 건사해주는 지참품이 아니야. 많은 고민을 안고 살던 저는 막장에서 현장에서 우리 탐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또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귀중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당창건 신돌수를 맞으면서 온 탄광이 연간 석탄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자고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하루 일을 끝마치고 10갱 사중대 채탄 막장에 들어가서 탄부들의 일손을 돕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채탄 막장에 북락 현상이 오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위험한 조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날 계획은 물론이고 연간 계획 수행까지도 큰 지장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당 세포비서인 라학섭 동지가 나직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물러선다면 당결정 집행이 흔들리게 된다. 당원들은 나를 따라 나오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위험한 막장으로 앞장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를 막장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동발을 메고 들어가는 간부당원들. 차오경 동지는 그날 난생 처음으로 사람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불길을 보았다고 합니다. 막장이 복구된 후 오경 동지는 라학섭 세포비서 동지에게 위험한 그곳에 어떻게 소슴없이 목숨을 내댈 수 있었는가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물음에 라학섭 동지는 자기는 규약상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앞에 죽음이 도사린다고 해서 조건이 어렵다고 해서 당원들의 규약상 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흔연히 말했다고 합니다. 당원들의 규약상 의무는 그 어디서든 달라지지 않는다. 그때 그는 생각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결정을 무조건 결사 집행할 규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혼심을 다 바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조선노동 당원들이며 그것이 진정한 당원의 자세임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언제나 당원증을 가슴에 소중히 품고 다니는 아버지의 모습이 다시금 새삼스럽게 떠올랐고 탄광 일꾼으로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당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곳에서 규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성실한 당원의 모습으로 안겨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난 왜 당원이 되려고 하는가? 나는 왜 당에 들려고 하는가? 그로부터 2년 후 차오경 동지는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청원했습니다. 그는 당결정 관철을 위해 결사들어 나섰던 탄부들의 눈가마다에서 쏟아져 나오던 그 강렬한 불길을 다시금 체감하며 자기의 입당 청원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나는 정든 평양을 떠나 당이 부르는 탄전으로 달려나온 아버지의 모습에서 또 당결정을 목숨 바쳐 관철하기 위해 소슴없이 한 몸을 내댄 탄부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사람이 당원이 될 수 있으며 당원의 양심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부에 새겨앉게 됐습니다. 나는 새 세대로서 전 세대들이 지닌 당원들의 고귀한 정신을 새겨안고 그들처럼 살 것을 맹세하면서 조선노동당에 입당시켜줄 것을 청원합니다. 차오경 동지는 입당 청원서에 한자 한자 쪼아박은 글줄 종이의 글줄로가 아니라
정말이지 탄부들을 위한 길에 묵묵히 새겨갔습니다. 30여 년 세월을 불같이 살았습니다. 원재인과 차호경 동지가 탄강에서 가장사업을 할 때입니다. 가장사업을 하던 구가 탄강의 현존 후황 토대로는 탄부들의 후황 공급 사업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외면한다는 것은 부의 당적 양심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적드문 절골에 축산기지를 건설할 것을 발기하고 스스로 이 일감을 또 맡아놨습니다. 건설 전문가도 아니고 축산 전문가도 아닌 구가 몇몇 안 되는 정업원들로 자체의 힘으로 이 축산기지를 건설하자니 난간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처음에 첫 사업을 뜰 때는 이게 다 산이랬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 부과된 과제도 있고 자기 직무도 있고 하지만 주간에는 자기 일을 하고 야간에는 올라와서 모래와 시멘트를 운반해야 되고 이 속에서 우리가 동료가 많았습니다. 예, 그때는 오경동무가 우리 가장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들도 일하기 붙인 일을 이젠 그만둘 수 없겠나. 일부 사람들은 저 델박상 위에서 고기야 아이 나면은 손에 장을 찌지 같다 하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오경아, 하나하나의 동발들이 고여서 막장길이 깊어지고 석탄이 쌓아진다. 우리 당원들도 그 동발처럼 당을 진심으로 받드는 억센 기둥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의 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물러선다면 당 결정 집행이 흔들리게 된다. 그때 오경동지에게는 축산기지를 건설해야 할 의무도 없었고 그에게 과업을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축산기지 건설을 당적 양심이 자기에게 준 당적 과업으로 새겨놨습니다. 그는 자재인수원이 됐고 어떤 때에는 미장공, 축조공이 됐습니다. 낮에는 맡은 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밤이면 건설을 중단 없이 내밀기 위해서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고 좋은 집짐승 종자를 마련하고 모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밤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천성청년 탄강과 우리 안평 탄강은 이웃 탄강인 동시에 지난 시기부터 서로 도와주며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 나는 천성청년 탄강에서 축산 작업반장으로 하는 차오경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여성의 몸으로 꽤 해내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경동에게 모든 일이 다 순차가 있기 마련인데 이제라도 생각을 다시 해보라. 왜 고생을 사서 하는가 하고 말했더니 오경동무가 하는 말이 지배인동지 저는 당원이 아닙니까? 당원이 당 결정을 집행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축산기지를 건설이 끝날 때까지 죽을 권리마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중앙의 한 일꾼이 천송청년 탄광에 내려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탄광의 여러 곳을 돌아보던 그 일꾼은 영양제 식당에도 들렸는데 풍성한 탄부들의 식탁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탄부들 누구나 자기들은 늘상 이렇게 공급받는다고 그 일꾼에게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 일꾼은 자기가 직접 축산 작업반까지 돌아봤습니다. 축산 작업반을 돌아본 후 그 일꾼은 진짜 탄광의 안주인을 보았다고 탄복했다고 합니다. 탄부들을 위해 바치는 그의 진정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은 차오경동지가 탄광에 배치된 평송중등학원 원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차오경동지는 스스로 탄광으로 자원 진출한 10여 명의 평송중등학원 원아들의 친어머니가 됐어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었습니다. 몇 해 전 그들이 군복을 입고 저국보의 처소로 떠나게 됐는데 그들을 발해주기 위해서 온 탄광 사람들이 떨쳐나섰습니다. 그때 그 자리엔 차오경동지가 없었습니다.
모기 문제 때문에 먼 곳에 출장을 간 차오경 동지를 대신해서 탄광이 일꾼들이 걱정하지 말고 어서 떠나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오나들은 자기들의 어머니는 꼭 온다고, 어머니를 만나지 않고는 떠날 수 없다고 하면서 어경동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얼마 후 온몸이 땀투성이가 돼서 나타난 그를 부둥켜 안고 어머니라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오나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전성 탄광 사람들의 눈가에 비낀 진정한 탄전의 여인 공산주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제를 하는 가정에 저는 차오경 동지가 20여 년간 사업해온 가장치기를 내놓고 축산반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장에서 반장으로. 지위가 낮아졌다고 아쉽지 않는가고 묻는 저에게 그는 그 대신 탐부들의 식탁은 더 풍성해지고 석탄 생산량은 더 늘어났다고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당에서 의도하고 바라는 것이라면 당원으로서 자신의 할 바를 찾아지고 그 집행을 위해 앞장서 나가려는 참된 당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원증을 품었다고 해서 당 생활 연한이 오래다고 해서 조선노동당원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이 앞을 막아나설 때 제일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사람, 당 결정을 자그마한 애눈이나 두팀도 없이 무조건 간철하게 하여 혼신분투하는 선봉투사, 바로 그런 사람이 참된 당원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오늘도 나라의 석탄 생산을 위해 아낌없는 수고를 바쳐가고 있는 차오경 동지만이 아닌 이 나라의 수많은 탄전의 여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철진 기자가 취재한 탄전에 한 생을 바친 아버지와 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차오경 동지의 아버지는 결코 딸에게 화려하고 심오한 인생 철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 모습으로 참된 당원의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라학섭 세포비서와 탄광 당원들도 생사를 판가리하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구람을 모르는 선봉투사로서 한결약한 여인의 가슴 속에 이 나라의 탄전을 지켜선 탄부들의 깨끗한 양심과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도 시간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서 대물림은 재산 상속이나 물질적 부호, 기껏해야 가정의 윤리나 지키고 자기 나름의 가풍을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탄부 가정의 얘기를 통해서 단순히 아버지와 딸 사이의 대물림이 아니라 노당원으로서 세 세대 당원에게 깨끗한 양심과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는 애국의 전통과 계승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국은 이렇듯 전통도 위대하고 계승도 위대합니다. 하기에 우리 사회가 이렇듯 강하고 굳건한 것이며 이런 국민들, 이런 애국자들이 많은 조국을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조국이라고 긍지없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강연 기자의 얘기를 이 무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가 된 지 안 됩니다. 그 기간 저는 3대 혁명 붉은기 칭호를 쟁취한 여러 단위들에도 나가보았고 또 단위 일꾼들과 애국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취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를 취재할 때 대한 가업을 받았을 땐 솔직히 생각도 많았습니다. 이름은 최일봉.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그 평양 건설위원회 중구주택 건설 사업소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경력의 전부였습니다. 남다른 점이 있다면 그가 20여 년간 당세포비서로 사업하고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에 또 이 당세포 비서인이 많은 이야기를 들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취재를 나갔는데 정작 건설장에서 그를 만났을 땐 실망하게 됐습니다. 너무도 냉랭했고 그저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취재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최일봉 동지를 말하면 저희 아버지와 나이가 꼭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최일봉 동지에게 딸벌이 되는 기자여서 그가 절 냉리하진 않는지 이런 선입견도 없지 않아 생겼습니다. 그런 실망을 안고 이 건설장을 나서는데 한 사람이 절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최일봉 세포비서 동지를 취재하러 온 기자가 아닌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기는 지난날 최일봉 동지가 일하는 작업반에 애꾸르겠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건설사업소에 배치돼서 일해보니까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몸도 말째지. 이왕이면 좀 홀하고 편안한 데 가서 일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체계했댔습니다. 후회 안 일이지만 세포비서 동지가 차업당 비서 동지를 찾아가 저를 절대로 보내지 못한다고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 세포비서 동지를 찾아가 막 해봤습니다. 세포비서 동지가 뭐길래 내 앞길을 막나? 왜 내 일에 간섭하나? 하고 막 해댔습니다. 그러자 세포비서 동지는 저에게 하는 말이 동무 구정신 가지고는 구호대 가도 구실 못해 못 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 막 세포비서 동지가 막 걷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 최일봉 동지가 얼마나 마음 썼는지 다는 몰랐습니다. 저희 세대수가 이동 작업을 나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누군가가 여러 번 집에 찾아와 세대수와 한 작업반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가정 살림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도 알아보고 여러 번 해결도 해주었습니다. 야, 그땐 정말 그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생각도 하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후회야 아니지만 그 사람은 세대수와 같은 작업반에서 일하는 세포비서 동지였습니다. 아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최일봉 동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최일봉 동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명진이, 우린 단순히 집이나 짓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의 손끝에서 조그의 모습이 변화돼. 그게 바로 건설자의 군지야. 최일봉 동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잘못 살아온 자기의 지난 날이 정말 후회스러웠다고 합니다. 백명진 동지는 그 후 집단의 사랑을 받는 고급 기능공으로 작업반 선동원으로 오늘은 한기 작업반의 당 작업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그때 최일봉 세포비서 동지가 자기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오늘처럼 되지 못했을 거라고, 그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우리 당 세포비서 동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포 당원들 누구에게나 참된 건설자의 본분을 깊이 심어주려는 그 최일봉 동지의 뜨거운 진정을 느낄 수 있었고, 정말 그 냉랭하고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던 그가 이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다시만 아버지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안겨왔습니다. 저는 취재 과정에 그 최일봉 동지의 아내도 만나보았습니다. 최일봉 동지는 아내와 딸, 이렇게 셋이서 자그마한 단칸짜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칸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배정된 새 집을 2번이나 양보했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마 잘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취재를 이어가던 가정에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언제인가 학습반 하러 갔던 최일봉 동지의 딸 진양이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1인즉 분단 덕모들이 서로 돌려가며 집에서 학습반을 하다가 자기 집 차례가 되었는데 진양이는 집이 좁아 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기 싫어 단마디로 우리 집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알 수 없는 덕모들은 집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냐고 따지고 들었고 진양이는 또 덕모들에게 지지 않겠다고 대꾸하고 이렇게 서로 다투었는데 그때 마음속 소름이 얼마나 컸는지 밖에서 1시간나마 울다가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진양이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집을 그렇게 많이 짓는데 언제는 우리도 좋은 집에서 살게 되냐고 울면서 해보았습니다. 하루는 시대주가 집에 들어와서 화성굴에 새 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막 너무 좋아서 막 잠을 다 못 잤습니다. 그날 저녁엔. 그런데 며칠 후에 시대주가 집에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여보, 우리가 이 집을 받았댔는데 작업반에 단칸에서 사는 덕모가 있어서 구한데 집을 양보했어. 응?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막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양보했다는 게. 진양이가 이 아파트에서 언제는 우리도 이 아파트에서 가서 살. 그래서 당시 시대주가 이 집 시대주가 맞긴 맞나? 나나 진양의 생각을 언제 한번 해본 적이 있나? 사실 새 집을 배정받았을 때 최일봉 동지에게 제일 먼저 떠오른 것도 기뻐할 아내와 딸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최일봉 동지는 자기가 지금껏 살면서 제일 미안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내라고 했습니다. 집살림을 도맡아 안고 또 늘 곤솔장에서 살다시피 하는 남편과 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던 아내가 그때 자기를 원망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쓰려왔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 세대주가 맞긴 맞아요. 우릴 생각이나 해요. 아버지, 우리 새 집에 가자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당장 장가를 가야 할 아들과 함께 자그마한 집에서 살고 있는 작업반원의 모습이 떠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최일봉 동지는 자기가 흘린 땀과 세운 미운으로 해서 응당 새 집에서 살 수 있었고 또 누가 탓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집을 양보하라고 누가 권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보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렇게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자기 보금자리를 남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도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한 가정의 세대주입니다. 항상 남을 위해 자기 세포 당원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가 아내와 딸에게 양해를 구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야 세포비서가 아니요. 언제인가 최일봉 동지의 딸 진양이가 아버지에게 세포비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 집까지 양보하는가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딸에게 세포비서는 작업반에 어머니나 같다고, 아버지는 어머니 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고 또 자기는 한 일이 없다고만 하던 최일봉 동지가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바로 이런 애국자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그들의 깨끗한 양심과 아름다운 정신 세계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것이 기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취재를 마치면서 최일봉 동지와 함께 그가 건설하고 있는 건물 옥상에 올랐습니다. 평양시 전경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한껏 우려 있었습니다. 제가 우아해하자 그는 바로 저기 보이는 만세거리, 묘명거리, 성화거리, 또 화성거리, 바로 그 거리들에 자기 작업반원들의 땀과 노력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최일봉 동지의 도움는 기쁨이고 보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작업반원들과 허물도 없이 어울리고 또 이 앞장에서 헌신분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가 늘 하는 말인 세포비서야 작업반의 어머니나 같지, 이 말의 참 의미를 다시금 새겨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최일봉 동지를 취재한 나날은 그 취재라기보다는 한 인간의 모습에서, 한 당세포비서의 모습에서 이 삶의 보람은 어디에 있고 또 우리 당세포비서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많이 체감하고 배운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무대를 통해 그 어떤 특전과 버스도 바람이 없이 그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한 집안 식솔로 만들기 위해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바쳐가고 있는 최일봉 동지와 이 나라의 수많은 당세포 비서 동지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당세포 비서, 이들에게는 그 어떤 명예 칭호나 중소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커다란 영예, 감 높은 칭호가 있습니다. 경의하는 정비서 동식께서는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 대회에서 우리 당 세포비서 동지들은 특별한 직위가 없는 직업적 혁명가, 보소 없이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숨은 영웅 중에 숨은 영웅, 우리 당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감 높은 칭호를 안겨주셨습니다. 하기에 지금 전당의 수십만 당세포 비서들은 경의하는 정비서 동식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이 가슴에 새겨안고 지금 이 시각도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대중을 이끌면서 시대의 전열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무대에서 3명의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국자. 이 무대에서 너무도 많이 해온 이 말의 무게가 오늘 더욱 새롭게 안겨옵니다. 조국이 부를 때에는 힘으로, 지식으로, 열정으로 선뜻 호응에 나섰고, 조국이 힘들어할 때에는 스스로 무거운 짐을 걸머쥔 사람들, 이 나라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는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들을 세워보면서 조국의 부흥 발전을 위한 길에 이들처럼 삶의 자욱자욱을 애국으로 수놓아 갑시다. 그럼 인생의 걸음걸음을 애국으로 수놓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주인공들을 이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